이런 사람은 당장 손절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손절해야 할 사람의 신호에 대해서요. 손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더라고요. 처음엔 좀 차가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끊어야 해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만 힘들어져요. 저도 70평생 살면서 늦게야 깨달았어요. 더 일찍 정리했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제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보이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고 헤어지고 나면 후회되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나만 주는 관계 영희 이야기. 제게는 영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친구인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30년을 함께 했죠. 영희는 참 성격이 좋았어요. 밝고 유쾌하고 만나면 재미있었어요. 웃기는 얘기도 잘하고 사람들이 영희를 좋아했죠. 저도 영희를 좋아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수다 떨고 그게 저한테는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항상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영희야, 이번 주에 만날까?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영희야, 밥 한번 먹자. 영희가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제가 연락 안 하면 한 달, 두 달도 연락이 없었죠. 처음엔 영희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30년을 그랬으니까 이건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더라고요. 만나면 영희 이야기만 했어요. 영희 남편이 어떻고, 영희 자식이 어떻고, 영희네 집 문제가 어떻고. 두세 시간을 만나면 영희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제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그래? 근데 말이야 하면서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갔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이 아파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영희가 아 그래? 참 힘들겠네. 근데 우리 남편도 요즘 이러면서 바로 자기 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30초도 못했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참 허무했어요. 영희가 먼저 연락할 때가 딱 한 가지 경우였어요.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요. 언니, 우리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급하게 나가야 해서. 언니, 김장김치 좀 나눠줄 수 있어? 오래 못 담갔거든. 언니,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병원 가야 하는데 부탁할 때는 언니 소리 나오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이름 부르다가요. 저는 다 들어줬어요. 친구니까 도와줘야죠. 근데 제가 부탁하면 영희는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날은 안 되겠는데. 미안해, 나 지금 좀 바빠서. 결정적인 건 제 남편 장례식 때였어요. 영희한테 연락했죠. 남편이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주소 보낼게. 영희가 문자로 답장했어요. 언니, 정말 안타깝다. 근데 나 지금 시골에 내려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시골에 내려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 영희 SNS를 봤더니 친구들이랑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골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안 오고 싶었구나. 핑계를 댄 거구나. 3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제일 힘들 때 옆에 없더라고요.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다른 친구 경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영희가 그러던데 남편분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신다며? 괜찮으세요? 영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정작 본인은 장례식에도 안 왔으면서요. 내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나 봐요. 마치 자기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는 친구인 것처럼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영희와는 이제 연락하지 말아야겠다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웠어요. 그동안 쌓은 추억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우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였어요. 영희는 저를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후로 전화도 안 했고 문자도 안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습관적으로 영희한테 전화해야지 생각이 들다가도 참았어요. 신기한 건 영희한테서도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지나도록 영희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답이었죠. 영희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30년 관계가 조용히 끝났어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영희 기분 맞춰줄 필요도 없었고 영희 자랑 들어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저한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삶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영희는 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정이라고 착각하고 30년을 끌고 온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정숙 이야기. 정숙이는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졸업하고 한참 만나지 않다가 50대 초반의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죠. 반가웠어요. 어렸을 때 추억도 있고 나이 들어 만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숙이랑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죠. 그런데 정숙이와 만날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정숙이는 모든 걸 비교했어요. 언니는 아파트가 몇 평이야? 남편 월급이 얼마나 돼? 자식들은 어디 다녀? 명절에 자식들한테 용돈 얼마 받아?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정숙이는 항상 자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는 35평이야. 요즘은 이 정도는 돼야 살만하지. 우리 남편은 그것보단 좀 많이 받아. 다행이야. 우리 큰애는 대기업 다니거든. 작은애도 공무원이고 한 번은 제가 손주를 처음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뻤거든요. 정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손주가 그렇게 예뻐? 다 똑같지 뭐. 우리 손주도 처음엔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그래.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축하해주면 되는데 왜 제가 좋아하는 걸 깎아내리는 건지요. 또 한 번은 제가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에 다녀왔다고요. 정숙이가 부산? 거긴 나도 많이 가봤는데 별로 볼 거 없더라. 우리는 지난달에 제주도 갔다 왔어. 거긴 진짜 좋더라. 이러더라고요. 제 경험을 폄하하고 자기가 더 나은 경험을 했다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정숙이는 저를 이용했어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요. 다른 친구들 만날 때 정숙이는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랑 비교하는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아직 손주가 하나밖에 없어. 나는 벌써 3명이야. 언니네는 집이 좀 작아. 우리 집은 넓어서 편하지. 저를 낮춰서 자기를 높이는 거였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정숙이 친구인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건지. 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죠. 정숙이한테 하소연했어요. 친구니까요. 그런데 정숙이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이고, 그래? 많이 힘들겠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밝더라고요. 마치 기쁜 것처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언니네가 요즘 사업 실패해서 힘들대. 이렇게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안 좋아진 걸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제가 좋은 일 있으면 정숙이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아, 그래? 근데 요즘 대학이 뭐 대수야? 이랬어요. 정숙이는 자기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효부라서 말이야. 우리 손주가 이번에 상 받았어. 3시간을 만나면 2시간 반은 정숙이 자랑을 들었어요.
제가 뭔가 좋은 일 있어서 얘기하면 정수기는 금방 화제를 돌려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정수기의 자랑 발표회였어요. 정수기는 SNS를 하는데 거기서도 저를 태그하면서 비교하는 글을 올렸어요. 오늘 언니랑 만났는데 언니는 손주가 아직 어려서 힘들대요. 나는 손주들이 다 커서 편하네요. 흐흐. 이런 식이에요. 저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랬어요. 처음엔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엔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는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정수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말했죠. 너는 나를 친구로 안 봐. 비교 대상으로만 봐. 내가 잘 되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안 좋으면 좋아하고 그런 관계는 나한테 독이야. 이제 그만 만나자. 정수기는 부정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이제 끝이야. 정수기와 연락을 끊고 나니 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더 이상 비교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뭘 하든 제 기준으로 살면 됐어요. 정수기와 있을 때는 항상 제가 모자란 사람 같았어요. 정수기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정수기를 떠나고 나니 제 삶이 충분히 괜찮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불행해 보여요. 그들은 계속 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떠나면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괜찮은지 알게 돼요.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 신우이 이야기. 저는 신우이가 한 분 있어요. 남편보다 3살 위죠. 결혼 초반에는 신우이와 사이가 괜찮았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결혼 생활 조언도 해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이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제 모든 걸 간섭했어요. 동생, 살림은 이렇게 해야지. 동생,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해. 동생,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제가 뭘 하든 맘에 안 들어 했어요. 제 방식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신우이 말대로 안 하면 내 말을 왜 안 들어? 했어요. 신우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우리 동생이 너 만나서 행복해하는데, 내가 너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말 뒤에는 항상 요구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말대로 해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네.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줬어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필요했고 제가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계속 반대했어요. 동생, 아이들이 어린데 일을 왜 해? 엄마가 집에 있어줘야지. 아이들한테 소홀하면 나중에 후회해. 돈보다 가족이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해도 신우이는 계속 자기 생각을 강요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 내가 나이를 더 먹어서 아는 거야.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신우이는 저에 대해 평가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동생은 좀 예민해요. 동생이 살림은 좀 서툴러요. 동생이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아요. 저를 낮추는 말들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음식을 두고 동생이 요리는 아직 덜 배웠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정말 창피했어요. 신우이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동생 와이프가 요즘 아이들한테 좀 소홀한 것 같던데. 동생, 집안일 좀 도와줘. 동생 와이프 혼자 하기 힘들 거야. 남편한테 저에 대한 불만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남편이 저한테 누나가 그러는데 하면서 신우이 말을 전달했어요. 신우이는 직접 저한테 말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저를 바꾸려고 했어요. 신우이는 사전동의 없이 저희 집에 왔어요. 동생, 내가 와서 집 좀 정리해 줄게. 동생, 냉장고에 있는 거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동생, 아이들 옷장 정리해 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해도 아니야.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강제로 했어요. 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고 제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침범하는 거였어요. 신우이는 저를 항상 동생이라고 불렀어요. 이름 대신요.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말하듯이 저한테 말했어요. 동생, 이것도 모르네? 동생, 그것도 못해? 동생, 언니 말 잘 들어야지. 저는 어른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 신우이는 저를 아직도 아이 취급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 교육 문제로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신우이가 그걸 부정했어요. 그건 안 돼.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언니, 이건 저희 부부가 결정한 거예요. 했더니 신우이가 화를 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왜 그렇게 나와? 배은망덕하네. 그날 저는 폭발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아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신우이는 놀란 얼굴로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이와 거리를 뒀어요. 필요할 때만 만나고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조언하려고 하면 알아서 할게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신우이가 서운해했어요. 동생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었고 제 삶이었으니까요. 신우이와 거리를 두니까 제 삶이 훨씬 편해졌어요. 더 이상 신우이 눈치 볼 필요 없었어요. 제가 뭘 하든 간섭받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신우이가 중간에서 이간질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들도 더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 집 가면 항상 긴장했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아도 됐어요. 손절해야 할 사람의 신호. 여러분, 오늘 제가 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영희, 정숙, 신우이. 모두 다른 유형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독이 된다는 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신호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신호들이 보이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신호 1.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그건 착취당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한다. 내가 부탁을 들어줘도 나한테는 안 들어준다. 만날 때마다 뭔가 부탁한다.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이런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이용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신호 2.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자존감이 무너져요. 내 것과 자기 것을 계속 비교한다. 내가 잘 되면 기분 나빠한다. 내가 안 좋으면 은근히 좋아한다. 나를 낮춰서 자기를 높인다. 이런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신호 3.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려고 해요. 내 선택에 항상 반대한다. 너를 위해서라며 자기 의견을 강요한다. 죄책감을 이용한다. 내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한다. 이런 사람은 나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신호 4.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대화가 일방적이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한다. 내가 말하려고 하면 끊고 자기 얘기를 한다. 내 고민에는 관심이 없다. 내 성공은 축하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으로 보는 거예요. 신호 5. 힘들 때 없는 사람. 좋을 때만 있고 힘들 때 없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는 옆에 있다가 힘들면 사라진다. 내 경조사에 안 온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핑계를 댄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관심을 돌린다. 이런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좋을 때만 함께 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신호 6. 내 약점을 무기로 쓰는 사람.
진짜 친구는 내 약점을 보호해줘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그걸 무기로 써요. 싸울 때 내 과거를 들춰낸다. 도와준 걸 계속 상기시킨다. 내 비밀을 남들한테 얘기한다. 내가 힘들었던 순간을 들먹인다. 이런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신호 7. 나를 남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사람. 진짜 친구는 나를 보호해줘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남들 앞에서 나를 놀린다. 내 단점을 공개적으로 말한다.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나보다 자기가 낫다고 과시한다. 이런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할 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만 해당돼도 조심해야 해요. 2개 이상이면 경계하세요. 3개 이상이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정을 끊기가 쉽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시간이 길다고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50년을 알고 지낸 나쁜 친구보다 5년 알고 지낸 좋은 친구가 훨씬 소중해요. 어떻게 끊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경험상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조용히 거리 두기. 연락을 점점 줄인다. 만나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놔둔다. 이 방법은 큰 충돌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2번째, 명확하게 말하기.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고 말한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 방법은 깔끔하지만 용기가 필요해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내 결정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절 관계 정리. 이런 말들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필요해요. 나쁜 관계를 끊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영희를 끊고 나서 순희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정수기를 끊고 나서 제 삶이 얼마나 괜찮은지 깨달았어요. 신우이와 거리를 두고 나서 남편과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나이 들수록 깨달아요. 인생은 짧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시간 보낼 만큼 길지 않아요. 용기를 내세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게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10년 후에도 함께 하고 싶은가?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끊는 게 맞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늘 제가 말한 신호를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 내서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처음엔 두렵고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요. 나이 들어 후회하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사람을 놓친 것, 또 하나는 나쁜 사람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첫 번째는 운이에요. 하지만 2번째는 선택이에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